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한 2개월 정도, 2개월가량 대기환경 기사, 산업기사 강의를 맡게 된 강사 최혁자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기사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실 때 길게 잡으시면 안 돼요. 텀을. 한 방에 원샷 원킬 하자 생각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는 거니까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저는 도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에 맞춰서 제대로 복습만 해주시면 합격하세요. 자, 일단은 1차 시험. 뭐 기사나 산업기사 1급 자격, 2급 자격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하긴 해요. 그런데 뭐 어차피 기사 공부나 산업기사 공부나 과목은 똑같죠. 그래서 대기오염 개론, 그리고 연소공학, 방지기술, 공정시험법하고 법까지. 자, 이렇게 5과목에 과목당 20문제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게 되고, 그러면 뭐 총 5과목이니까 100문제입니다. 요게 기사. 그리고 산업기사 2급 자격에선 이 연소공학 과목이 빠지면서 4과목이기 때문에 80문항. 산업기사. 이렇게 일단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기사 공부하시는 분들, 그래서 한 과목 빠져서 뭐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연소공학 과목이라는 게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지기술편에서 한 4, 5, 6문제가 나와요. 출제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연소공학 과목 안 배우시지만 봐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1차 시험, 1차 이론, 1차 객관식 준비를 하시지만 나중에 1차 합격을 하셨을 때 2차 시험, 2차 필답형을 공부하실 때 그 연소공학이라는 과목에서의 문제가 주관식까지도 출제가 돼요. 하기 때문에 산업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도 연소공학 반드시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강의하니까 쉽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5과목으로 20문항씩 100개, 80개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자격증 시험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하셨던 공부보다 쉬운 이유는 뭐 일단은 학교에서는 1등만 알아주죠. 더러운 세상인데. 그 자격증 시험은 고고 100문제 중에 60점 평균. 그래서 60개만 맞으셔도 합격하시고요. 이 산업기사 시험은 80문항이다 보니까 48개. 만 맞춰주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합격을 하세요. 그러면 100문항 중에 40개는 버리십시오. 또 80문항 중에 빼요. 32개네요. 32개 버리십시오. 그래서 균형 있는 공부를 맞춰서 합격하실 수 있게끔 그 어려운 문제는 버리세요. 그리고 쉬운 거는 취하셔야죠. 그래서 학교 공부보다도 좀 더 수월하게, 그리고 이 자격증이란 건 기술이에요, 기술. 그래서 물론 이렇게 저랑 같이 제 강의를 들으시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독학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합격을 하시긴 하거든요. 그런데 뭐 학원을 이용하거나 이 강의를 이용하는 건 여러분들의 시간을 제가 절약해 드리죠. 그래도 나름 10년 강의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 제가 편집해 드려야 되죠. 그래서 어려운 공부들은 다 배제시키고 쉬운 것들 위주로 맞춰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다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대기기사 자격증 쉽지 않은 공부인데 그런 것들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덜 번거롭게 시간 절약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봐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 과목들 다 공부하면서 합격해야 됩니다. 그러면 맨날 질문 들어오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합격하죠? 노하우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게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제가 정해드리는 합격 필살기라는 게 있어요. 합격 필살기. 이러면 무조건 합격.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자격증 공부를 하실 때 맨 마지막엔 모의고사라는 걸 준비하면서 그게 뭐예요? 전년도에 출제가 됐었던 관연도 기출문제예요. 이 자격증 시험이라는 건 대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격증이 문제은행 방식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나왔던 출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소화해내느냐, 그에 따라서 합격이 당락이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연도 문제 무조건 푸셔야 돼요. 대기가 우리 대기이사 시험이 1년에 3번 있습니다. 1년에 3번이 있고요. 100문제나 80문제나 뭐가 됐건 간에 과목당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60문제씩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기사, 산업기사 합친다면 120문제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 관유도 기출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꼭 제 수업을 듣고 나서 복습으로 풀이를 해두셔야 돼요. 이 커리큘럼, 저 모든 과목이 끝나고 모의고사식으로 공부하겠다, 말도 안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면 대교용 개론 한 과목이 1과목 개론이 종료가 되면 제가 말씀은 드리진 않지만 이제 그 한 과목 종료 후에 그 기출문제들은 여러분들한텐 숙제가 되는 거예요. 종종 중고등학교 때까지 맨날 선생님들이 예습 복습해라 라고 하는데 저도 공부를 해봤더니 예습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습은 됐고 여러분들한테 복습 철저, 요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습 철저, 해놨던 공부 그래도 소화는 시켜라, 이겁니다. 예습 읽어서 아세요? 알면 좋겠는데 모르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 괜히 먼저 봐서 머리 아프지 말고 제가 다 소화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청취 후 그 수강 들은 다음에 복습 철저예요. 복습 철저. 그래서 내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과목 시작해서 하는 내용은 많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그 과목이 점점 수업이 누적이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숙제가 점점 분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수업만 듣는다고 절대 합격 못합니다. 수업만 들어서 합격하실 분들은 혼자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공부는 해야겠는데, 환경 전공은 했는데 자격증은 따야겠고, 그런 분들이 저랑 같이 수업을 듣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무조건 숙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한 과목에 따른 기출문제가 숙제가 되는데 대기환경기사가 생긴 게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30년치를 다 풀어? 토 나오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대략 한 최소 3년치에서 5년치면 확실, 강추 드리는 건 5년치, 최소한 3년치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다 풀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사시험 보시는 분들이건 산업기사시험 보시는 분들이건 3년치 기출문제에 1년에 60문제니까 6, 38. 그러면 3년치면 180문제, 180개 문제, 5년치 정도면 여기다가 또 한 60도면 얼마야? 120. 300문제네. 5년치면 한 300문제 돼요. 요 정도 문제만 여러분들이 풀이가 되신다면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려면 과목당 한 12개 정도 맞아야죠. 12개씩은 맞아줘야 그 5과목에 대한 합격 점수 60점, 그리고 60점 나오는 건데, 자, 300문제 중에 12문제 무조건 맞아요. 이렇게 해서도, 이렇게 풀어서 소화를 했는데 떨어지면, 다른 거 하십시오. 자격증 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대기가 여러분들 게 아니야.
딴 사람 건가 봐. 하지 마시고 이 정도 풀어서 안 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과목마다의 기출문제들이 나왔을 때 그 최소한 200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풀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뭐 서브노트라든지 오답노트라든지 만들어 두시면 그 과목에 대한 모든 복습은 끝이에요. 그리고 또 당연히 그 1차 문제를 여러분들이 주로 1차 문제를 공부를 하시겠지만 그 문제가 그대로 주관식 2차까지도 그대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1차 때 철저하게 복습을 해두시면 2차는 1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격증 시험 기간을 보시면 알겠지만 1차 텀은 길어요. 2개월 정도. 근데 1차를 합격하고 2차 시험을 보는 텀은 한 달 정도로 짧아요. 왜 짧겠어요? 니들 1차 공부해놓은 거 있으니까 2차 공부하는 건 좀 어렵진 않겠지? 준비 좀 해라. 빨리 준비해라. 이거예요. 하기 때문에 1차 시험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복습해놓고 정리를 해두시면 그게 그대로 2차 서브노트가 돼요. 그래서 요 정도 문제만 푸시면 여러분들 무조건 합격이에요. 대신 찍는 거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풀어야 됩니다. 찍는 건 여러분들이 맞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풀이 정확히 하셔서 모르는 건 질문하셔야죠. 답변 드려야죠. 그런 것들을 해드리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강료 받고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출문제들 최소한 결혼뿐만이 아니라 뭐 연소 끝나면 연소공학 기출문제 숙제, 방지 끝나면 방지기술 기출문제 숙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그에 따른 기출문제들 미리 풀어두시면 충분히 합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모든 자료는 저희 교재의 기출문제가 좀 부족하긴 해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시면 돼요? 저희 물쌤닷컴 물쌤닷컴에서 그 기출 자료실이 있죠? 자료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실에서 충분히 열람을 하시고 자료가 부족한 것들은 요청하십시오. 바로바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 없어서 공부 못했어요. 이딴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공부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은 제가 다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밥숟가락으로 떠 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공부의 구도를 잡으시고 짧게 2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주로 알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솔직히 제 수업 들어서 다 합격하면 좋겠죠. 그런데 또 탈락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지금 대기 기사나 수질 기사나 거의 이 두 개가 필수죠. 환경 전공하시면. 대기는 저도 한 번에 합격을 했었는데 수질 공부하면서 저도 한 2번 정도를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자격증 공부도 마약 같은 게 뭐냐면 막 60점 합격인데 막 40점, 30점 맞으면 미련도 없어요. 내가 이 길이 아니야. 아예 포기를 할 수 있는데 맨날 60점 중에 58점, 59점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포기 못해요. 짜증만 더 나고. 그래서 제가 수지를 공부할 때 2번을 떨어졌었는데요. 2번 떨어졌었는데 한 번 58점 나왔어요. 2점 모자라잖아.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펜을 손에 잡지를 않았어요. 책도 그냥 버리진 못했죠. 아까우니까. 책 팽개쳐 놓고 한 2주 동안 망가졌다가 다시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58점이니까 거의 합격이 근사해서 이 부족한 과목에 대한 공부만 좀 해두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 부족한 부분만 요거였습니다. 이 부족한 부분만 공부를 해놨더니 그 다음 시험에선 그 부족한 부분은 점수가 잘 나와. 근데 다른 데서 어이없이 틀리는 게 또 생겨버려. 그러면서 또 59점으로 탈락. 멘붕입니다. 멘붕. 만약에 한 번 탈락이 됐었어요. 한 번 떨어졌다? 그럼 그 다음 시험에 부족한 부분을 공부한다? 여러분들은 다 부족한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야. 리셋.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면 다 알아요? 기출문제 푼다고 다 알 것 같아요? 그럼 강의할게? 강의하세요, 그러면. 시험 보면서 다 까먹어요.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까먹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면 다시 또 처음부터 다시야. 이게 근데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해봤던 것 중에 제일 빡센 게 했던 거 또 하는 거. 졸라 힘들어요.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기 싫으면 요 말대로 합격 필살기 이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면 무조건 합격해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떨어지면 제 자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랬으면 제가 강의 안 했겠죠. 나름 10년 강의했는데. 그래서 제 10년간의 노하우로 여러분들한테 합격의 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요 정도면 합격한다. 요렇게 꼭 해라. 요렇게 하면 무조건 합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분들 재수강 하시는 분들이 다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빠지지 말고 출석률 맞추고 많이 봐야 친해집니다. 그래서 빠지지 말고 착실하게 공부해 두시면 요 정도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다른 약속도 많겠지만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격증에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다른 약속은 다 배제하시고 여기에 올인하세요. 여러분들이 쏟은 열정만큼 점수가 나와요. 아시겠죠? 이 열정 지금은 대단하시겠지만 요게 이 공정에서 법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일단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1차 시험이 진행이 되고요. 이제 뭐 2차 시험? 1차 시험 합격률이 대략 1차 객관식 합격률이 대략 한 학원에서 여러분들 수업 들으실 때 한 40%? 45%? 정도 합격을 하세요. 물론 이 나머지 55, 합격률 안 좋은데요? 학원을 나와야 합격을 하죠. 전체 수강생 중에 안 오는 분들도 계시고 맨날 빠지시고 제 말대로 숙제 안 해오시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정도 잡아요. 그래서 45% 정도의 분들이 1차 합격을 하시면 2차 시험을 이제 시험 보실 때 그 합격, 1차를 합격하시는 분들은 대개 90% 이상이 합격을 하세요. 왜? 제 강의 제대로 들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합격하시는데 그 2차 시험은 이제 주관식이죠. 그리고 분석 실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식이 60점, 실험이 40점. 힘 좋아요. 실험이 40점. 그 두 개를 합한 점수가 60점이면 합격이세요. 자, 1차 시험보다 2차 시험 합격률이 90% 이상으로 높은 이유는 뭐가 없냐면 2차 시험엔 관학이라는 게 없어요. 관학이라고 하죠. 관학이 없어요. 이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관학이라는 게 있어서 과목, 뭐 개론이면 개론, 연소면 연소, 방지면 방지, 과목마다 최소 8개 이상은 맞아야 관학이 안 되거든요. 7개를 맞아버리면 전체적인 평균 점수가 70점이 넘었다 하더라도 탈락이세요. 하기 때문에 1차 시험이 또 합격률이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 관학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밌는 것만 하지 마세요. 재밌는 것만 해서 재밌는 과목 점수 빡 올려놓고선 싫어하는 과목 과락 나오면 개슬픕니다. 뭐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재미없는 과목이다 하더라도 균형 있는 골고루 음식 섭취를 하시듯이 골고루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아 두셔야 됩니다.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최소 8개 정도는 맞아야지. 그러니까 그 8개 정도는 어디서 봐? 기출문제 봐요. 보통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게 한 절반 이상 돼요. 절반 가까이 돼요. 그걸 제가 골라드려야죠. 자, 그래서 하여튼간에 자, 그래서 그렇게 과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1차 시험은 합격률이 낮은데 그 반면에 2차 시험은 과락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점수가 평균 60이면 합산 점수가 60이면 합격이시기 때문에 잘 되는 거에 먼저 치중하셔도 돼요. 보통 제가 실험 강의 해드릴 때 실험도 제가 강의를 하는데 그 실험 강의를 해드릴 때 요 40점 만점에 대략 제가 한 32에서 한 35점 정도 약속드려요. 대신 제 말씀대로 잘 따라 주셔야 되고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되고 제대로 잘 소화를 했을 때 요 정도. 물론 만점자들도 종종 있긴 한데요. 그건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만점 맞은 거예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점수는 요 정도. 그러면 이 주관식의
60점 만점에 뭐 32점 맞았으면 뭐 28점만 맞아도 합산한 점수가 60점이니까 합격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주관식 60점 만점에 28점 반타작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합격이 돼요. 하기 때문에 2차 시험 합격률이 1차에 비해서 높은 이유. 뭐 이에 대한 건 뭐 나중에 1차 시험이나 먼저 합격하시죠. 그 1차 시험 합격하고 나서 다시 알려드려도 되니까. 자, 요 2차 시험은 요렇다. 요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은 요것보다 1차 시험이 더 중요하죠. 자, 이제 수업을 한번 해보죠. 대기환경 기사, 산업기사 모든 수험서 다 비슷비슷하고요. 뭐 출제 경향 맨날 카페에서 묻는 질문이 뭐냐면 출제 경향이 바뀐대요. 바뀌겠지. 근데 대기에서 수질 나오겠어? 소음지동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대기환경 기사 과목에 대한 출제 유형이 바뀌어봤자 대기야. 그 바뀌어봤자 한 문제? 새로 나온 문제들 한두 문제? 버려야지. 어떻게 맞출 거야? 나도 모르는데. 저도 틀려요. 그런 거 맞출 생각하지 말고 그 바뀐 출제 경향 됐고 바뀌어봤자 거기서 거기다.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맨날 어느 카페 종종 가보면 출제 유형에 맞춘 지랄 하는데 전혀 필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냥 수업만 충실히 들으시고 들으신 만큼 소화만 하시면 다 합격해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자, 뭐 샬라샬라 나오면서 뭐 목차 나와 있고요. 뭐 출제 유형 빈도표 뭐 이딴 것들 막 있는데 됐고요. 자, 저희가 지금 대기환경, 대기오염이죠. 대기오염. 개론 공부하시죠? 자, 대기오염 개론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말 그대로 대기오염의 시작? 대기오염의 시작부터가 개론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일단 대기오염의 시작을 뭘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불의 사용. 뭐 유인원들? 모르겠어요. 저도 못 봤으니까. 원숭이 같이 생긴 사람들. 그 불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불에 의한 우리 공학적으로 말한다면 연소가 되겠죠. 뭔가를 태우면 그 태우고 나오는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태우고 나온 물질들이 유해 물질들이 많거든. 그 유해 물질들이 다 대기오염 물질이에요. 그래서 모든 대기오염의 시작은 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불의 사용의 시작부터 오염이 시작됩니다. 걔를 좀 더 공학적으로 말해보면 연료 사용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 연료를 어떤 걸 썼는지를 이제 알아보면 되는데 지금 21세기에 연료라고 해봤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3개 있어요, 3개. 고체 연료, 액체 연료, 기체 연료. 다른 거 있어요? 뭐 태양력, 수력, 풍력. 이딴 건 없어요. 됐고요. 자, 주로 이제 고체, 액체, 기체 연료를 연료 사용의 시작부터 해서 주요 대기 오염 물질들의 분류로 이제 해주고 있는 건데, 뭐 고체 연료의 대표적인 건 뭐 석탄 있겠다, 석탄. 뭐 또는 가정용 연탄도 고체 연료에 속하겠죠. 액체 연료는 자동차 연료들이 다 액체죠. 휘발유, 됐고 석유. 석유라고 하면 뭐 휘발유, 동유, 경유, 중유를 다 포함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체 연료 제일 생활에서 많이 쓰죠. LPG, LNG, 뭐 이 정도가 연료들의 종류가 될 거예요. 어떤 녀석을 태우면 뭐가 나와? 배기가스가 나와. 그 배기가스가 대기오염 물질이야. 자, 그래서 이 연료에 대한 공부를 해두시면 대기 공부가 되게 쉬워져요. 이 안에 다 나오거든.
그럼 이제 그 석탄이 됐건 석유가 됐건 가스 기체가 됐건 뭐 기체는 좀 배제하는 이유는 이 LPG가 액화 석유가스죠. 페트롤리움. 그래서 얘는 석유 정제 시에 나와. 그리고 LNG라는 건 액화 내추럴 가스라고 하는 천연가스지. 얘는 그래서 천연스러워. 됐고 대개가 이제 기체도 배제하면 이 고체 액체 연료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 고체 액체 연료들 어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모르죠? 이 고체나 액체 연료, 석탄이나 석유 같은 걸 어디서 갖고 와요? 지하 탄광? 혹은 바다로 멀리 가서 시추선? 이따가 적지 마시면 안 나와 있는 건. 자, 그래서 그 지하로 파서 연료를 캐옵니다. 석유도 마찬가지고 석탄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야? 연료가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 유기물이 썩어요. 그쵸? 유기물이 부패. 여러분들이 죽어도 유기물이야. 시체가 썩어서 반응을 해도 뭐가 나와? 메탄가스는 나오거든. 그래서 모든 유기물이 부패해서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걔네들이 지질 시대를 거치는 동안 연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러면 그 석탄이 됐건 석유가 됐건 간에 땅 밑에서 캐오는 게 연료야. 그래서 모든 연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화석연료라고 하거든. 그러면 석탄이 됐건 석유가 됐건 기체가 됐건 가스연료 됐건 그 모든 화석연료는 다 일정 성분을 갖고 있어요. 이제 필수로 5개만 일단 적어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럼 대기 공부를 하면서 다 어떤 공부를 할 거냐면 이 5개는 꼭 들어가는 공부를 하게 될 거야. 그래서 대기 오염에서 중요한 필수 오원소, 뭐 땅, 불, 바다, 불만, 캡틴 플레인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이 5개를 보자고. 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 지구과학 시간에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저희 책에도 있는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필수 20원소, 수엘리베, 붕탄, 질산, 칼카나마, 필요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건 그게 아니야. 나오는 걸 외워야지. 안 나오는 거 엄하게 봐봤자 필요 없어. 시간 아까워요. 자, 일단 처음이니까 이 5개만 보자.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 5개만 보자. 자, 그래서 얘네들의 5개에 대한 게 필수기 때문에 얘네들의 이름도 알아야 돼요. 얘네들의 특징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기율표에 요 C라는 놈을 찾아봤더니 탄소라고 한대요. H는 수소라고 한대요. S는 황이라고 한대요. N은 질소, O는 산소. 이 정도 보자. 그러면 얘네들 5개들에 대한 이름은 알았어요. 탄소, 수소, 황, 질소, 산소인데 얘네들이 주기율표라는 아파트에서 사는 번지수도 알아야 돼. 그걸 우리는 원자량이라고 합니다. 자, 화학을 말씀드리면 기초화학인데 원자, 분자 구분하잖아요. 그러면 원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원자야. 원자는 하나야. 그래서 하나지. 얘네들은 다 원자야. 분자는 얘네들끼리 퓨전한 거, 합체한 거. 걔네들이 분자다. 그러면 얘네들은 탄소, 원자, 수소, 원자, 황원자, 질소, 원자, 산소, 원자가 됩니다. 그럼 걔네들에 대한 원자량이라고 하는 수치도 알아두셔야 돼요. 탄소 원자의 원자량은 12, 12. 수소 원자의 원자량은 1, 하나. 황 원자의 원자량은 32. 그리고 질소 원자의 원자량은 14. 산소 원자량은 16. 이들의 원자량도 알아두셔야 돼요. 주기율표가 바뀔 수가 없죠. 안 바뀝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죽어도 저거야. 주기율표는. 바뀔 수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이 바뀌지 않은 고정의 고유명사, 이 고유명사들이나 그들의 수치들도 안 바뀔 거란 말이야. 어느 책을 봐도 다 요게 똑같을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계속 보다 보면 외워지겠지만은 암기하란 소리예요. 얘네들은 외워야지. 내가 그랬어요? 주기율표가 그랬어요. 저도 그냥 암기한 거지. 왜 10이야? 몰라. 그냥 알아도, 그냥 외워도 돼요. 그래서
변하지 않을 수치들은 암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원자량 정도는 알아두자고요. 얘네들이 모든 연료에 다 들어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얘네들이 다 똑같은데 왜 고체, 액체, 기체로 분류해요? 얘네들의 조성 퍼센트가 조금씩 다르겠지. 탄소가 좀 많으면 고체, 뭐 탄소가 좀 적으면 기체, 뭐 이런 식으로 가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연료에 대한 공부는 주로 어디서 나올 거냐면 연소공학에서 나올 거란 말이야. 그 연소공학에서 연료에 대한 공부는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이제 얘네들을 태워. 그러면 배기가스 나와. 근데 그 연료를 태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공기 중에 뭐가 있으면 돼? 산소가 있어야 돼. 이 산소랑 반응해서 타는 거거든. 그래서 산소와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산화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탄소가 산소 만나면 뭐가 돼요? CO나 CO2가 되겠지. 또는 수소 H가 산소 만나면 뭐가 되겠어요? H2O 되겠죠. 물. 그리고 S라는 놈, 황이 산소 만나면 SO2, SO3 뭐 이런 거 만들어지겠다. 질소가 산소 만나면 NO, NO2, N2O 다. 뭐 그 외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다시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 5개를 갖다가 산소랑 줘버렸더니 요 많은 놈들이 나와요. 그럼 얘네들이 다 뭐야? 대기오염 물질, 대기오염 배출가스 이런 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의 특징, 뭐 아산화질소의 특징, 이산화질소의 특징, 일산화질소의 특징들을 묻는 게 개론 문제야. 그게 개론에서 반 이상이 나와. 대기오염 물질들의 특징을 묻는 것들, 그것들을 공부하는 게 개론입니다. 아시겠죠? 연소공학은 뭐예요? 연료를 잘 태우는지에 대한 공부가 될 거고. 그러면 뭐 이 오염 물질들을 적절한 처리를 통해서 클린가스? 안 깨끗해요. 오염물질들을 아무리 적절하게 처리를 했더라도 그래도 오염물질이다. 근데 이제 환경공학에서는 그냥 청정가스라고 하는 클린가스로 보잖아요. 그렇죠? 교수님들이 그러더라.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 그랬지. 자, 그래서 그 개론에서 배우게 될 오염물질들의 특징, 오염물질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개론 때 배우게 되고 그 개론 때 배웠던 오염물질들을 이제 적절한 처리를 통해서 클린가스로 내보내자. 그럼 여기가 뭐야? 방지기술이야. 하기 때문에 개론을 제대로 공부를 해두면 오염물질들의 특징을 잘 파악해두면 저거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지. 그러면 이 오염물질들의 특징이 다 틀려. 그러면 그 특징을 파악하면 이놈들, 이 새끼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도 다 알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소리냐면 자, SO2 특징이야. 제일 특징. 이 SO2란 놈이 대기오염물질들에서 굉장히 말썽이 많거든. 왜? 연료를 태우면 얘는 무조건 나와. 하기 때문에 이놈은 근데 특징을 봤을 때 물이랑 친해. 물이랑 잘 녹아. 그럼 이놈 죽이는 방법은 물로 죽이면 돼. 이게 뭐야? 방지기술이야. 하기 때문에 개론 때 모든 특징들을 잘 익혀두시면 그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걸 기억했다면 복습이 철저했다면 기준이다. 그네들의 특징들이 다 파악이 됐으면 그 파악된 특징을 이용해서 적절한 처리까지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공부가 돼요.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하듯이 대기오염 개론, 오염물질들의 종류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배우시게 될 게 이런 것들이야. 그런 것들을 잘 공부해놔야 나중에 연소공학에서도 또는 방지기술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어요. 이게 대기오염 개론의 거의 오리엔테이션? 처음부터 시작과 끝? 요 정도? 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책을 한번 봐보죠. 자, 주기율표 100번 쳐다봐봤자 못 외울 거면 다 보지 마요. 지금 적어드린 필수 5원서 5개나 좀 알아둬요. 나중에 당연히 다른 게 나오죠, 시험에.
다른 게 나오는 건 제가 옆에다가 원자량이랑 뭐 원자 이름 뭐 이런 아직 여러분들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이 화학식도 잘 모르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제 수업을 듣는 건데 그런 것들은 일단은 편하게 보세요. 계속 봐야 외워지지. 계속 봐야 친해지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오는 것들은 나오는 대로 계속 알려드릴 거야. 대신 지금 지금 적어드린 요 5개 필수 5원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 보시기로 하고. 자, 이제 교재 24페이지가 시작이에요. 자, 24페이지가 시작인데, 차원과 단위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깜지로 진하게 글씨를 지우려고 하나 봐. 깜지로 진하게 공부를 해두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자, 모든 수험서가 그래요. 저희 책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떤 수험서, 특히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공학, 이 공학적인 부분이 개념이 들어가는 모든 수험서나 참고서에는요, 첫 페이지가 거의 다 차원과 단위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첫 단락에 차원과 단위가 있어요. 이유는 졸라 중요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단위 개념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핵심적인 문제 풀이가 불가해요. 하기 때문에 그 단위, 특히 이 단위 공부를 제대로 안 해두시면 공부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게 뭐냐면 간단한 거 알아. 단위에 대한 간단한 건 아는데 자세한 건 모르잖아. 시험에 나오는 걸 알아야지. 간단한 거 알아서 뭐해. 다 아는데. 1kg이 1000g인 거 알아. 그리고 뭐 1리터가 1000ml인 거 알아. 이런 거 알죠? 1m가 100cm인 거 알아. 요거 3개 알면서 단위 다 안 돼. 장난해?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얘네들을 알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질량 킬로그램, 그램도 질량. 그런 질량 값들의 모든 개념을 다 정리가 돼야 된다. 그 모든 값들에 대한 정리가 다 돼야 된단 말이야. 리터 최적, 밀리터도 최적. 그 최적들끼리의 관계가 정리가 다 되셔야 단위 공부 제대로 한 거야. 뭐 여기 미터 길이죠. 길이, 센티미터도 길이. 그 길이에 대한 개념이 뭐 그 앞에 킬로미터도 있을 테고 또는 그 센티미터보다 작은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정리가 되셔야 제대로 된 단위 공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기초 수업 존엔 중요합니다. 지금 하는 거 꼭 곱씹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차원과 단위. 자, 여기 정리 안 되면 나중에 어려워요. 자, 맨 첫 번째 차원, 디멘전이라고 써 있습니다. 뭐 MLT의 차원과 FLT의 차원 두 개가 있는데 대기에서 주로 많이 쓰는 건 MLT예요. MLT. 질량이 기본 차원 체크 좀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뭐 일단 첫 번째 차원이 해석이 되면서 차원 해석이라고 합니다. 디멘전에 D를 갖다 쓰는 것 같은데, 자, 질량의 기본 차원인 MLT의 차원인 건데요. 자, M은 매스다. L은 랭스라는 길이다. T는 타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질량, 길이, 시간의 모든 그 개념들을 질량이면 M으로 약속, 길이면 L로 약속, 시간이면 T로 약속하자라는 게 차원 해석이에요. 그러면 질량은 뭐 우리가 좀 전에 봤었던 킬로그램이나 그램이나 뭐 톤도 마찬가지야. 톤이나 밀리그램이나 등등등 모든 질량을 대문자 M으로 약속. 이게 질량의 차원 해석. 길이는요. 뭐 아까도 보여드렸던 미터나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나 킬로미터나 다 모든 길이를 대문자 L로 약속 차원에서. 시간도 여러 개지. 뭐 초의 세크, 분의 미니트, min, 민, 그리고 hr 시간 등등 모든 시간을 대문자 T로 약속 차원에서 끝. 요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예제 속도의 차원에서 그걸 한번 해보죠. 속도. 주로
속도 단위들이 어디에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보시냐면 자동차. 자동차에 그 운전석 앞에 게이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치를 나타내는 그 차량의 뭐 속도 게이지, 연료 게이지, RPM 게이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속도판, 그 차량의 속도판을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보셨어요? 차는 타봤죠? 자, 요렇게 써 있어요. 킬로미터 퍼 H가 시간이다, hour. 그래서 킬로미터 나누기 시간이 속도의 단위가 돼요, 단위. 그래서 킬로미터는 어디에 범주야? 길이에 들어있는 범주지? 그러면 이 속도의 단위는요, 분자에는 길이가, 그리고 분모에는 HR이 시간이죠? 그래서 길이 나누기 시간으로 써주면 모든 개념의 속도 단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유체역학에서 말하는 속도의 정의는 뭐 이렇게 써 있긴 해요.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 이동 길이 같은 말이다. 자, 속도의 정의는요,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 또는 이동한 길이, 이게 속도의 정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의 이거 외울 필요 없다, 외우지 마. 근데 읽었을 때 이게 어떻게 단위가 만들어질까를 볼 때요, 모든 정의, 뭐 이 속도뿐만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게 될 모든 정의 개념에서 뭐가 들어갈 거냐면 당이라는 게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 당은 뭐를 말하냐면 요 분수 표시를 당이라고, 바를 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당 앞에 있는 시간이 아래로 내려가면 돼요. 그리고 당 우측에 있는 길이나 거리가 분자로 올라가면 돼요. 그래서 분모당 분자다, 이렇게 외워도 돼. 거의 맞을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당은 분수입니다. 당 앞에 있는 시간은 분모로, 당 뒤에 있는, 우측에 있는 길이가 위로.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속도의 단위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킬로미터 퍼 시간뿐만이 아니라 미터 퍼 세크, 미터 퍼 분, 또는 뭐 센티미터 퍼 세크 다 되지. 얘네들이 다 속도 단위야. 그래서 그 속도에 대한 단위를 차원을 이제 해석을 하면, 자, 길이는 뭐가 됐건 간에 대문자 L로 약속. 그러면 길이는 L. 시간은 T로 약속. T 나누기 T. 그래서 L 나누기 T가 속도의 차원 해석이야. 그러면 L 나누기 T가 속도의 차원 해석이 맞는데, 그 L 나누기 T, L 나누기 T, L 나누기 T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도 바뀌죠. L 곱하기 T의 마이너스 1승으로. 여기까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분모가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1승이 된다. 아시겠죠? 만약에 시간이 제곱이었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2승이 되겠지? 여기에는 아무런 암암리에 1승이 다 써 있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속도의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뭐 EX 두 번째, 밀도의 차원에서. 자, 밀도를 정의를 살펴보면 그 밀도의 정의는 뒤에 배우시게 됩니다. 단위 최적당 유체의 질량이라는 정의를 가져요. 자, 정의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 정의란 걸 읽었을 때 얘를 단위로 한번 표기해볼까?는 배워야 돼. 자, 여기도 정의에서 당이 들어있죠. 그 당은 뭐라 그랬어요? 좀 전에도 분수. 당은 분수다. 바. 그리고 당 앞에 있는 최적은 분모에, 아래에 최적. 그리고 당 뒤에 있는 유체의 질량. 질량만 갖다 써볼까요? 질량을 분자에. 그러면 질량 나누기 최적이 죄다 밀도의 단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질량 단위들이 너무 많고 최적 단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대기에서 쓰는 밀도의 단위를 한번 써볼게요. 자, 질량에서 우리 대기에서 많이 쓰는 킬로그램이라는 질량이 있어요. 또는 대기에서 많이 쓰는 질량 그램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킬로그램에 상하는 최적의 량을, 최적의 단위를 우리는 큐미터 또는 미터 세제곱 M3, M3 요 킬로그램 퍼 메타 세제곱을 우리가 대기에서 주로 많이 쓰는 밀도의 단위로 보고요. 자, 미터 세제곱보다 작은 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도 있어요. 그래서 이 킬로그램 퍼 메타 세제곱이나 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기 공부를 하면서 보시게 될 모든 밀도의 단위가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두 개. 물론 여기가 그램이 돼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그램도 질량이긴 하니까. 근데 우리는 잘 안 쓴다. 알겠죠? 그냥 요 고정값 킬로그램 퍼 큐미터냐 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이냐 요 두 개가 앞으로 대기에서 배우시게 될 밀도의 두 개 단위. 끝. 요 정도만 알아두자 일단. 그러면 일단 그 정의를 찾아서 걔네들을 분자의 질량을 올렸고요. 분모엔 최적을 내렸어요. 그러면 걔네들을 다시 차원 해석을 해보면 질량은 뭘로 쓴다라 그랬어? 매스의 M이라고 그랬었죠. 최적은 봤더니 미터나 센티미터로 써놨어. 자, 미터도 센티미터도 뭐가 돼요? 길이 L이 되잖아. 그치? 그런데 거기에 길이가 3제곱씩 붙었대요. 그러면 L에도 3승 써줘야지. 그래서 M 나누기 L 3승. 이게 뭐야? 밀도의 차원 해석이야. 그런데 또 얘도 이렇게 잘 안 쓰고 어떻게 써요? 한 줄로 M 곱하기 L에 마이너스 3승으로 가지. 됐죠? 그래서 M 곱하기 L에 마이너스 3승. 요게 밀도의 차원 해석 끝. 일단 요 정도만 정리해 두셔도 뭐 우리가 대기오염 공부하면서 차원 해석 더 이상은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아시겠죠? 문제에 제시된 단위들을 질량이면 M으로, 길이면 L로, 시간이면 T로 정리하시면 그들의 차원 해석은 끝이야. 차원 해석이 어렵진 않아요. 자, 뭐가 어려울 거냐면 단위. 그 밑에 있죠? 단위. 자, 뭐 그때 박스 내용에 뉴턴의 운동체 2법칙, F = ma. 그냥 외우세요. 요거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학교 수업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우신 건데 까먹은 거죠. 그냥 F = ma다. F는 포스의 힘이고요. M은 매스의 질량, A는 가속도. 뭐 그 정도만 일단은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 F = ma는 유체역학의 기초이기 때문에 기초 개념 설명 들어갈 때 조금씩은 나와요. 그런데 뭐 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만 그냥 외우시는 방식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나올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F = ma는 중요하긴 합니다. 그 F = ma만 좀 묶어주시고 그 단위 좀 봐주세요. 미터래. F = ma에서 M은 매스 질량이라 킬로그램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A는 가속도의 단위로서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고 써 있고, 걔를 그 오른쪽은 차원 해석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거기까지 너무 광의적으로 나오면 토 나오니까 나중에 토 나오기 이제 어느 정도 내공이 좀 쌓인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자, FLT의 차원 시험 우리 대기에서 많이 안 써요. 그냥 제낄게요. MLT라도 제발 좀 알아둬라. 자, 밑에 단위, 유니트. 자, 절대 단위가 있고요. 그 밑에 중력 단위, 또 그 밑에 SI 단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기에서는요, 절대가 붙어있는, 절대란 말이 붙어있는 걸 즐겨 써요. 그런 것들이 주로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대 단위만 좀 보자고요. 절대 단위계. 근데 그 절대 단위계에서 지금 두 개가 있죠. MKS나 CGS나 두 개가 있는데, 자, M은 METER 미터, 그리고 K는 킬로그램입니다. S는 세컨드. 그래서 미터 킬로그램 세크를 MKS라고 해요. 그래서 그 미터를 근데 우리가 표기를 할 때 MTR 계속 안 쓰죠. 빡세니까. 그래서 뭘로 줄여? 소문자 M. K도
킬로그램 계속 쓰면 졸라 빡세니까 뭘로 줄여? K, G, 세컨드 말하기 빡세니까 뭐 하나로 줄여? sec.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길이 단위가 있어요. 센티미터, 뭐 킬로미터 여러 개가 있겠지만 길이를 미터로만 기준합시다. 한 개 MKS야. K는 킬로그램, S는 세크. 그래서 모든 단위들을 미터, 킬로그램, 세크로 하나로 정리를 하는 게 MKS 단위계예요. 모든 길이를 올리건 내리건 환산을 해서 모든 길이는 미터 기준, 모든 길이는 킬로그램 기준. 그래서 이렇게 단위들을 정리하는 게 MKS 단위의 정리. CGS는요, C가 센티미터다. 센티미터. G는 그램. S는 세컨드. 똑같아요, 위에 거랑. 그래서 센티미터, 그램, 세크들의 단위 집합이 CGS 단위계가 돼요. 그런데 센티미터 이렇게 계속 안 쓰죠. 어떻게 써요? CM으로. 아, 이게 센티미터야. 약속이잖아. 내가 그랬어? 책이 그랬지? 외우는 거다. 그리고 그램은 G 하나, 세크는 세크 하나. 아, 요즘 시험 문제에서 표기법이 좀 바뀌어서 이시로 쓰기 귀찮은가 봐요. 그냥 S? 이렇게 해서 세크래. 뭐 이런 문제들이 요즘에 종종 나오더라고요. 점점 줄여서 추격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센티미터, 그램, 세크의 단위들의 종류가 CGS 단위계라고 해요. 그래서 그 MKS나 CGS 두 개를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갖다 쓰실 건데, 그래도 이 중에서도 우리 대기에서는 기준이란 게 있겠지요. 대기에서도. 자, 우리가 쓰는 대기 공부는 그 대자가 클 대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MKS와 CGS를 봤을 때 미터, 킬로그램, 세크, 센티미터, 그램, 세크 둘 중에 뭐가 더 커? MKS라고 하는 미터, 킬로그램, 세크라는 놈들이 좀 더 큰 단위, 그에 비해서 CGS는 좀 작은 단위로 되어 있죠. 자, 자, 대기 공부할 땐 큰 단위 써라. MKS. 요게 시험에 주로 나올 거다.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MKS 큰 단위계에서의 밀도 단위가 아까 뭐라고 적어드렸었어요? 킬로그램 퍼 메타 세제곱 적어드렸었죠. 그리고 CGS에서 쓰는 건 그럼 그램과 센티미터가 되겠지. 그래서 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 적어드린 게 있죠? 요거야. 그래서 우리 대기에서는 주로 두 개, MKS냐 CGS냐 두 개를 쓸 거기 때문에 단위, 밀도 단위 역시도 MK, CG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MKS에서는 킬로그램 퍼 메타 세제곱, CGS에서는 그램 퍼 센티미터 세제곱 얘로 쓰는 게 약속이야. 그래서 이 두 개를 제가 써드린 거고 이 두 개가 시험에 주로 나올 거야.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이라도 보자. 두 개. 자, 이외로도 뭐 딴 거 설명 드릴 테고요. 자, 그 밑에 뭐 이 단위계에서의 힘의 단위 됐고요. 뭐 그래도 좀 보면 뉴턴은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 그 위에 써 있는 거죠. 뉴턴의 운동 제2법 측에서 나온 그 힘의 단위 뉴턴. 그리고 그 오른쪽은 다인이라고 써 있는데 그램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 자, 뉴턴과 다인 두 개인데 두 개가 힘의 단위 중에 하나예요. 큰 힘은 뉴턴, 작은 힘은 다인이라고 했을 때 큰 힘과 작은 힘에 대해서 보여준 건데 이것도 개념 정리할 때 모든 유체역학의 기초 설명 들어갈 땐 좀 나오긴 해요. 그 설명 이해를 돕고자 알아두면 좋은데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중력 단위는 공학 단위다라고 하면서 길이, 힘, 시간을 기본 단위로 물리대형 단위를 유도한다. 이 단위계에서의 힘의 단위 1kg, F가 폴스입니다. 폴스란 질량 1kg이 중력과 속도 G라고 하는 9.8m/s 제곱의 힘을 받을 때를 말한다. 그렇대요. 자, SI 단위계. 프랑스어의 약자로 국제 단위계를 말한다. 자, 요즘에 몇 년 전부터 이 도량형의 표준화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모든 단위들을 이제
SI 단위로 쓰자가 지금 표준화가 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요 SI 단위가 MKS나 CGS를 말해요. 뭔 소리냐면,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게 뭐가 있죠? 인치. 그 화면의 크기를 말할 때, 5.2인치 갤럭시 노트, 이딴 거. 뭐는 TV 32인치, 완전 평면, 이딴 거, 50인치. 그 화면의 사이즈를 나타내는 것도 인치도 이제 표기가 불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걔를 센티미터나 미터로 표기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1인치가 2.54cm.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즘 TV들 나올 땐 그 센티미터로 표기가 되고 있으면서 그 옆에다가 그 인치라고 못 쓰고 이해를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 50인치면 50형. 형인가 봐요. 52형. 그리고 32인치면 32형.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또 그 아파트나 이런 주택의 면적을 나타낼 때도 우리가 주로 한국에선 평수를 말하죠. 10평, 12평, 20평, 30평 이렇게 그 평수도 이제 못 써요. SI 단위기에 맞춰서 메타제곱, 미터제곱을 쓰셔야 돼요. 그러면 1평이 3.3058 메타제곱이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요즘엔 평수가 안 나오고 미터제곱이라는 면적으로 나오죠. 근데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옆에다가 10평짜리면 10평. 다 형으로 나와. 20평이면 20평. 동생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요. 그 정도. 그래서 SI 단위기가 우리가 배우게 될 MKS나 CGS가 주로 나와요. 그래서 됐고 MKS나 봐. 됐고 CGS나 봐. 얘네만 봐도 빡세. 아시겠죠? 그만 보자. 자, 온도 단위. 잠깐 쉬었다 할게요.